직전, 동트기 직전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이렇게 좋은 몸속에 어떻게 해서 독소가 들어왔는데 그곳 둥지를 그냥 떠날 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도 되면은 떠나기 싫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데 도저히 이건 못 참겠다. 뒤집어 얘기하면 가장 짙은 어둠이 왔다는 얘기는 무슨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동틀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게 떠나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짧은 한 주간이지만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이 기승전결 작은 육적인 전쟁에서 꼭 견디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방에서 수많은 질병들이 옥죄어 오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음식도 에덴의 음식과는 너무 다르게 식품 첨가물 이것저것 들어가서 독소가 뒤범벅이 되어 있고 공기조차도 에덴의 그 공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미세먼지로 오염된 공기인지 몰라요. 그런 것을 먹고 그것과 함께 들어온 독소가 몸속에 축적되면서 지방간, 동맥경화증,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그 중에서도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는 아마도 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병주 목사님이 이번 우리 세울산 교회에서 하는 디톡스 프로그램은 다른 데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아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왔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보니까 아픈 사람 없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안 한 거지. 암 환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특별히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욕심낸 것도 아니고 그저 통계적으로 이만큼은 산다. 그 기대 수명까지 살 때에 살아생전에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남자들은 38.3%가 살아생전 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33.3%가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큰 소리 못 치겠죠. 그런데 이미 암에 걸렸을 때도 두려움이 있겠지만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안젤리나 졸리, 유방암이 아직 안 걸렸는데 어머니가 유방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속에 유방암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아직 유방암이 안 걸렸는데도 이 유방을 2개 다 절제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돌아다닌 것을 우리 기억할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유방암은 자궁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연결된 질병이라서 결국은 난소까지 절제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지 않았을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후성 유전학을 알면 암 유전자 스위치를 끌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멀쩡할지라도 내 몸속에 암 유전자, 당뇨 유전자, 또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은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아직 건강할지라도 이게 언제 발현이 되어서 내가 암에 걸릴지 당뇨병에 걸릴지 다들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도부터 이 세상에 고개를 들기 시작한 후성 유전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설령
유전자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을지라도 그 스위치를 꺼버리면은 일평생 그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가장 무서운 암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암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리면서 암과 아무런 상관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굿뉴스,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암 유전자라고 하니까 뭐 다른 파킨슨 유전자, 고혈압 유전자, 당뇨병 유전자는 그러면 관계가 없을까? 암이 스위치가 꺼지는데 다른 질병은 당연히 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암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언제 하게 되는가? 암 진단이 가능한 시기는 이 속에서 암이 싹이 트고 나서 보통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 8개, 16개 끊임없이 배수분열을 하는 것이 암세포인데 그 암세포가 10억 개 정도 뭉치면 크기가 한 1cm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1cm 멍울이었을 때 발견해도 참 재수가 좋다고 하는 거죠. 가장 일찍 발견하는 초기암이 1cm입니다. 의학적으로는 5mm 이하의 암세포는 여기 있다고 가르쳐줘도 발견이 불가능한 사이즈예요. 1cm도 어디 아파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건강은 타고났어.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하다가 발견하는 아주 재수 좋은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배수분열을 하는데 하나가 한 번 분열하면 2개, 두 번째 각자가 또 분열하면 4개, 그래서 30번만 분열을 하면은 1cm짜리 암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사람마다 달라요. 급행열차 탄 사람도 있고 완행열차 탄 사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1cm까지 크는데 평균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암이 여기서 아무리 작은 것이 보였다 할지라도 엊그제 뭐 남편이 속 썩여서 생긴 암이 아니에요. 적어도 1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cm였을 때 재수 좋게 발견을 했을지라도 암은 크게 2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얌전하게 자란 암은 그렇다고 하면 잘라내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얘가 전이 되는 암 같으면 골치 아픈 겁니다. 1cm였을 때도 이미 50% 이상 전이가 된 암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1cm였을 때 발견하기도 어렵고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암이기 때문에 아직 암 환자라고 하는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이미 있든 지금 없지만 이 속에 유전자로 있든 상관하지 않고 이 암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면 암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암 유전자를 어떻게 끌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신의학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의학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후생 유전학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에피지네틱스, 지네틱스라고 하는 것은 유전학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 그 앞에 접두어 에피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는데 에피는 above, 무엇 위에, 무엇을 초월하여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학은 반절은 엄마에게서 왔고 반절은 아빠에게서 온
그 유전자로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정통적인 유전학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어떤 고혈압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그것을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본래 태어날 때부터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엄마도 유방암, 이모도 유전암, 이제 유방암, 외할머니도 유방암. 그런데 내 몸속에도 그 유방암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단백질은 유전자의 내용대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유방암이 만들어진다. 이게 옛날 정통 유전학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유방암 유전자가 있으니 나는 살아생전에 그 무서운 유방암 환자가 돼야 되느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게 과학이라고 하면은 참 서글픈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엄마 잘못이고 외할머니 잘못이고. 이렇게 따지면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누구 잘못일까요? 내가 가진 이 모든 질병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만들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유전학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유전학자들 중에서 이게 뭔가 말이 안 된다.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찾아낸 새로운 의학이 바로 에피지네틱스. 예전에 알고 있는 그 유전학을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전학의 원리를 뛰어넘어 그 이상 초월한 어떤 유전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유전자는 아빠에게서 반절, 엄마에게서 반절 물려받은 것 맞아요. 그러나 유방암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조건 유방암 환자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비록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음 보따리를 갖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물려받았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유전자 스위치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일반적인 유전학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어떤 새로운 유전학의 법칙이라 그래서 에피지네틱스라고 영어로는 단어를 만들었고, 우리말로는 유전자 태어나면서 이미 결정됐어. 그러나 태어난 후에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 스위치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도록 만들어진 거야. 그런 의미로 후생 유전학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 태어난 이후에 유전자에서 유전자 순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유전자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 그런 의미로 후성 유전학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기 판문점에서 군인 3사람이 걸어가는데 제일 왼쪽에는 판문점에 미군들이 있습니다. 미군이 걸어가고 있고 제일 오른쪽에는 한국 군인들도 여기서 근무를 해요. 제가 여기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가운데는 북한 사람도 거기 같이 있어요. 키가 참 다양하죠.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의 키를 보면은 누가 더 커요? 미국 사람이 크죠. 이 차이는 옛날 고전적인 유전학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 사람들은 커. 거기는 감자도 크고 옥수수도 커요. 분명히 그 유전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전학적인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보니까 키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14cm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6.25 전쟁 이전의 통계를 보면은요, 이 북한 사람들의 평균 남자 키가 165cm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65cm가 아니에요. 훨씬 작아요. 분명히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비슷한 키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전자는 같은 민족인데 지금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분명히 유전자가 결정된 이후에 무슨 음식 먹었느냐, 어떤 생활 환경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는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바로 후성 유전학적인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100% 똑같은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틀려요, 같아요.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그런데 대부분 쌍둥이는 차별 안 한다고 옷도 똑같은 거 사주고 똑같은 거 먹고 하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하나는 저쪽 호주로 입양을 보내고 하나는 미국으로 보내고, 근데 미국으로 간 이 양 아빠는 맨날 햄버거만 먹어. 그러니까 얘한테도 햄버거를 줬어요. 호주로 간 양 아버지는 채식을 해. 그럼 이 아이도 채식을 해요. 이럴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만나면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결정된 유전자 가지고 신세 타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큰 지혜가 하나 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꿀 수가 없는 문제,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 이것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는 겁니다. 잠 못 자고 막 씨름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 에너지를 왜 거기다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젖혀두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고 변화가 가능한 것,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왜 나는 여자로 안 태어났을까? 맨날 엄마 붙잡고 싸워. 왜 그 에너지를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이미 결정된 건데. 그러나 그 유전학의 결론보다도 더 엄청난 분야가, 그 다음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스위치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다라고 하는 후성 유전학적인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후성 유전학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살펴보면서,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꼴지을 수 있는 것이구나. 오늘 저녁에 절대로 주변에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때문에 한숨 짓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발견하면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후성 유전학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봅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날, 엄마 몸속에서 난소라고 하는 세포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 몸속에서 정자라고 하는 세포가 돌진을 해요. 300마리 중에서 콘테스트를 시키는데 그 중에 제일 영리하고 제일 건강한 1등짜리가 정자 머리가 딱 난소로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2등도 없어요. 1등이 머리를 딱 디밀기만 하면은 꼬리 들어갈 시간도 안 기다려줘요. 문을 딱 내립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것을 보면은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300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태어난 엄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자 속에 있는 유전자와 난자 속에 있는 유전자가 하나로 합해지면서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반반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 유전자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세포를 보면은 한가운데 세포 핵이 있죠. 거기에 뭔가 실 같은 게 있는데 현미경으로 보기 위해서 물감을 딱 뿌리면 염색이 잘 되는 실입니다. 그래서 염색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실을 쭉 풀어보니까 그냥 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가닥이 비비비비비 한 쌍씩 꼬여 있는데 그 실타래가 23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하나 크게 확대해서 보니까 그 두 가닥 사이에 어떤 단백질들이 붙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크게는 4종류의 이 단백질이 붙어 있는데, 하나는 시토신이요. 시토신 앞에는 아무거나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아구가 맞는가 하면은 구안인이라고 하는 물질만 짝이 맞아요. 여기에 아주 신비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데닌 앞에는 티민이 달라붙지 다른 건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단백질이 아니고 이게 일종의 알파벳과 같은 암호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23쌍 중에서 몇 번째에 있느냐, 그 몇 번째 중에서도 윗동네에 붙어 있느냐 아랫동네에 붙어 있느냐, 윗동네 중에서도 몇 번째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얘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데 관계된 설계도,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은 눈동자를 파란색으로 만들지 갈색으로 만들지를 기록하는 글씨. 그래서 여기에 이 4개의 물질이 어떤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흑인이 될 수도 있고 백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히 엄마 반절 아빠 반절 닮은 유전자로 내가 만들어졌는데, 이 수정란이 이제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한다는 얘기는 여기 2개가 비비비비 꼬여 있는데 이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풀어져서 한 가닥은 이쪽으로 가고 한 가닥은 이쪽으로 가요. 그런데 시토신, 아데닌 이런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영양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온 시토신 앞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물질밖에 여기 달라붙을 수 없다고요? 구안인, 아데닌 앞에는 티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처음 것하고 똑같은 게 하나 나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떨어져 나간 것은 구안인이 나갔으니까 구안인 앞에는 누가 붙을 수 있어요? 시토신. 티민 앞에는 아데닌. 그래서 똑같은 것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세포막으로 싸버리면은 처음과 똑같은 세포 2개가 만들어지고, 또 얘들이 각자 그렇게 복사를 하면은 4개, 8개, 16개 이렇게 배수 분열을 하면서 한 60조 개 정도 세포가 분열이 되면은 이렇게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세포 하나 속에 있는 이 물질들을 뭔가 만드는 암호라고 그랬으니까 가장 간단하게 아데닌은 A자로만 쓴다고 해도 세포 하나 속에 얼마나 많은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는가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1000페이지짜리 두꺼운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유전자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 여기에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처음에 수정란에서부터 똑같은 게 복사해서 60조 개까지 분열이 된 거니까 어떤 세포라 할지라도 유전자 내용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은 걸 계속 복사했으니까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머리카락 세포도 똑같은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되는 똑같은 유전자 글씨가 써 있는 것이고, 손톱 세포도 똑같아 100%. 그런데 왜 이렇게 모양이 달라요? 손톱에 붙어 있는 세포는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되는 이 유전자 내용 중에서 손톱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유전자만 스위치가 켜 있고, 나머지는 스위치가 꺼져 있기 때문에 손톱처럼 나온 것이고,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세포는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이 유전자만 스위치가 켜져 있고 나머지는 꺼져 있으니까 머리카락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유전자 스위치를 끄고 키느냐 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태어날 때 내가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고혈압 환자입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분명히 고혈압 유전자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을 수 있어요. 이걸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비록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고혈압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야 고혈압이 나타나지, 유전자가 있을 뿐이지 아직 고혈압 환자는 아닙니다. 혈압 재면 고혈압 아니에요. 권총으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 고혈압이라고 하는 유전자 권총을 나는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권총을 보면은 이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도록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이걸 잠궈 놓으면은 절대로 고혈압이라고 하는 탈환이 나가지 않고 이 사람은 130년을 살아도 절대로 혈압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스위치가 켜질 거냐 꺼질 거냐, 이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태어난 이후에 내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후생 유전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스위치를 꺼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끄느냐? 탄소 하나와 수소 3개가 붙어있는 물질, 이건 음식 먹으면 다 들어있는 영양 물질이에요. 이걸 메틸기라고 그러는데 후생 유전학자들은 그 메틸기가 4가지 중에서 아무데나 달라붙는 것이 아니고 시토신 부위에 달라붙는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여기에 달라붙으면 이거 고혈압 유전자 물려받았지만 스위치를 꺼라,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유방암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안젤리나 졸리처럼 그 멀쩡하게 다 미리 잘라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방암 유전자 그 중에서도 시토신에 메틸기 딱 붙여주면 스위치 꺼져서 할머니 될 때까지 유방암 안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후성 유전학의 연구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진짜일까? 2003년도에 듀크 대학의 랜디 지리틀 박사가 아주 특별한 후성 유전학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때부터 후성 유전학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연구가 이때부터 막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구아노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구아노 쥐는 이 유전자를 보니까 노란 색깔을 만들어내라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쥐는 뚱뚱부를 만들어라고 하는 뚱보 유전자를 일반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란색의 뚱보 쥐는 병약합니다. 고혈압도 많고 당뇨도 많아요. 똑같은 이 종족인데 털이 갈색인 구아노가 있어요. 그런데 갈색 털을 가진 구아노는 날씬해요. 그래서 고혈압도 별로 없고 당뇨병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노랑쥐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무슨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노란색 털 유전자에다가 비만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포를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포 핵만 여러 개를 뽑아냈어요. 여기는 비만의 노란색 털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컷 쥐로부터 난자를 뽑아냈습니다. 난자에서 핵을 뽑아 버렸어. 그리고 이 핵을 뽑아 버린 난자에다가 노란색 털의 비만 유전자를 가진 이 쥐 핵을 송두리째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암컷 쥐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켰습니다. 이게 인공 수정하는 원리 아닙니까? 그리 어렵지 않아요. 얘가 잘 성공을 해서 태어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유전학의 이론으로는 털 색깔은 무슨 색깔? 노란색 털. 그리고 뚱뚱할까요, 날씬할까요? 뚱뚱해요. 여기까지는 이미 많이 실험을 해서 다 알아요. 그럼 논문이 되질 않습니다. 조금 다른 걸 하나 했는데, 이미 이 쥐가 어떤 쥐일지 옛날 유전학으로는 결정이 된 시간인데, 이쪽 대리모에게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게 했어요. 이쪽 대리모에게는 브로콜리를 비롯해서 여기 엽산, 비타민 B12, 베타인, 콜린, 주로 채식 속에 많이 들어있는 건강식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새끼가 태어났는데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그 대리모가 먹고서 태어난 그 쥐는 기대한 대로 노란색 털의 뚱보쥐가 태어났습니다. 병약한 쥐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미 유전자가 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대리모가 건강 식사를 하게 했더니 여기서 태어난 쥐는 갈색 털의 날씬한 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미 수정란 속에 유전자가 결정이 됐는데도 임산부가 음식을 바꿔 먹으면 유전자가 바뀐다는 얘기냐? 그럼 옛날 유전학이 송두리째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갈색 털의 날씬한 쥐 세포를 뜯어서 도대체 유전자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거기에는 노란색 털 유전자가 그대로 있고, 그리고 뚱보 유전자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란색 털이 안 나타났느냐 하고 보니까 그 부분에 메틸기가 달라붙어서 노란색 털 유전자 스위치 꺼지니까 갈색으로 나온 것이고, 비만 유전자부에 메틸기가 달라붙어서 꺼져버리니까 비만이 아닌 날씬한 쥐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질병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태어난 이후에 임산부뿐만 아니라 그 다음 태어난 자기 자신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질병 유전자 스위치 꺼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후성 유전학의 중요성이 이제 학계에 막 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비록 어떤 나쁜 질병 유전자를 지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질병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메틸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금 잘못된 질병 유전자를 내가 물려받았을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분은 얼마든지 내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세포가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하기만 하면은 지금이라도 그 질병 유전자 조상이 물려줬을지라도 내 선택에 의해서 얼마든지 나타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전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분명히 조상으로부터 고혈압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내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너는 요런 음식 먹어라, 그 내용대로만 먹고 산다고 하면은요 평생 고혈압이 안 나타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인데, 후성 유전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부분에 히스톤 단백질을 딱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히스톤 단백질을 붙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까 23쌍의 염색체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를 기록한 설계도라고 그랬으니까 좀 알기 쉽게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에 대한 설계도가 23권의 설계도 책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5번째 설계도 책에 50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고혈압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고혈압 유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 유전자도 있고 비만 유전자도 있다. 그러면 50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 히스톤 단백질을 딱 붙여버려요. 그러면 그 책에다가 스티커를 붙인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실타래 보면 중간에 동그란 게 있죠. 진짜 실타래 같은 게 있어요. 50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는 히스톤 단백질을 붙여주면서 히스톤 단백질에다가 돌돌돌돌돌 말아놔라. 실타래에다가 이 실을 돌돌돌 말아주면은 거기에 무슨 글씨가 들어있는지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만들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가 아니고 그냥 이만큼 도매금으로 여기 이 나쁜 유전자는 아예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서랍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전략이 있다라고 후생 유전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질병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관계, 그런 생활 습관에서 살아가기만 하면은 알아서 그 질병 유전자 있는 부분을 그냥 실타래로 돌돌돌 말아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게끔 만들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메커니즘을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얘기해도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고 LA 갈비나 먹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보니까 히스톤 단백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실타래가 풀어져요. 풀어지면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다 오픈되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우리가 먹은 음식을 가지고 아미노산 붙여주면은 유방암도 생길 수 있고 고혈압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실타래가 풀어졌죠. 쫙 풀어졌으니까 글씨 내용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라도 아, 내가 잘못 먹었구나. 백투에덴에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최고의 음식인 줄 알았더니 잘못 먹었구나. 그러면은 그때라도 생활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고혈압 유전자 또 유방암 유전자 이미 쫙 펼쳐졌지만 거기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메틸기를 딱지를 하나씩 딱딱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있어. 고혈압 유전자 너 있어. 그러나 스위치 꺼라 라고 붙여주면은 스위치 꺼져서 고혈압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씩이나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 여기를 계속 LA 갈비를 먹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지금까지는 핵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설계사 사무실 안에 있는 설계도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설계도가 저쪽 공사 현장으로 복사되어서 전달이 됩니다. 그 복사된 것을 우리는 mRNA라고 불러요. DNA가 아니고 mRNA. 그것도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DNA가 이제 두 가닥이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면은 CCAATG 뭐 아까 얘기한 4가지 중에 뭐가 붙어 있겠죠. 그러면 그걸 복사해 가지고 나오는데 저기 보세요. 아까 서로 아무거나 달라붙을 수 없다 그랬죠. 그 반대편에 붙어 있을 걸로 복사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결국은 mRNA라고 부르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도장에 있는 글씨하고 종이에다 찍은 글씨하고 같아요, 틀려요? 분명히 틀리지만 내용은 똑같죠. 그런 관계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본 DNA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내용은 같지만 음과 양이 바뀌었다고 표현하면 맞을 거예요. RNA로 그대로 복사가 돼서 이제 세포핵에서 세포질로 나갑니다. 즉
여러 가지 단백질, 조직, 머리카락을 만드는 공사 현장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면은 이 설계도가 공사 현장에 좀 전달이 됐다고 해서 거기 있는 파키스탄 일꾼이 그 설계도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기술자가 해석을 해줘야만 됩니다. 야, 이건 몇 번째 벽돌 갖다 놓으라고 하는 뜻이야. 두 번째는 요거 갖다 붙여. 어떻게 붙였느냐에 따라서 주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거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리보솜이 합니다. 리보솜이 쫙 이 RNA를 스캔을 하면은 요건 무슨 아미노산 가지고 오라고 하는 뜻이다. 그러면 tRNA가 알았습니다. 제가 그 아미노산 가지고 오지요 하고 딱 첫 번째 붙여주고, 두 번째는 무슨 아미노산이다 그러면 그것만 딱 골라서 가지고 오는 tRNA가 가서 그걸 갖다 붙여서 그 아미노산이 쭉 붙여지면은 유방암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0이 돼서 뒤늦게 백퇴된을 들었어. 이제라도 내가 이제 먹거리를 바꾸고 뭐 맨날 걷기도 막 1시간씩 가서 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늦었어. 젊어서 해야지. 이제 와서 그게 되겠어? 그러실 분입니까?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여기까지 진행됐는데도 유방암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을 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마지막 무슨 방법을 쓰면 될까요? 저 공사 현장까지 복사 설계도가 전달이 됐어. 그러면은 RNA 보고 야, 너 해석해 주지 말아라. 그 한마디면 끝나요. 거기까지 전달이 됐는데 해석을 안 해주니까 이 아미노산이 모아지질 않고 유방암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참, 우리를 만드신 분이 내가 아무리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완악하게 살았을지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알았습니다. 내가 이걸 먹으면 건강하게 만들어졌군요 하고 생활을 바꾸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잘못된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암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암 환자는 더 무서운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먹만하게 컸는데도 자기는 모르고 아주 건강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암을 발견하면 너무 늦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듯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암 환자들입니다. 여기에 영원히 살 수 없는 영적인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 못 가도 자기는 간대. 근데 사실은 여기 암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대로 가면은 죽는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그 영적인 암 환자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호소하시는지 몰라요.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 책이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다음 책은 없죠.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 심판으로 끝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계시록 14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이거 보니까 여기 지금 사람의 아들 같은 이 누굽니까? 인자 예수님이 손에는 이 한낫을 가지고 왔어요. 추수를 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 타고 와요? 흰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추수하러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죄인으로 살았어도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서 살아남기를 원하면은 추수하기 직전에 가라지였을지라도 알곡으로 변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후의 회개는 없는 거예요. 늦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계시록 14장 14절 앞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진 모르지만 사실은 영적인 암 환자라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뭘 가졌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냥 복음도 참 좋은 굿뉴스인데 영원한 복음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인 암 환자로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를 너 그대로 가지 말고 빨리 돌아와서 살아라, 치료받아라. 그런데 그 메시지도 추수할 시기 이후에 오면 이미 늦은 거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가 여기 영원한 복음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전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절부터 14절 그 사이에 있는 도대체 새 천사가 뭐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살펴보니까 이 죄악의 습관대로 살아가면은 여기 이미 생긴 영적인 암이 치료되지 않고 결국은 영멸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사들을 3번씩이나 보내면서 이제라도 회개하라.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빨리 모든 생활 습관을 바꿔라.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 여기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천사가 날아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14장 7절에 무슨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낫을 들고 오니까 이제 영원히 살 것인지 영원히 줄 것인지 결정되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유전자 결정됐어. 유방암 환자예요. 유방암이 이 속에 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유방암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만 하면은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방암 환자라 할지라도 그분에게 회개하고 돌아가서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암덩어리 정상세포로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아예 그런 게 있었던 적도 없는 것처럼 그냥 히스톤 단백질 하나 딱 붙여주면은 그 영적인 암과 아무런 상관없는 의인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원한 복음입니까? 첫 번째 천사 기별을 듣고 아멘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죽음의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 천사를 또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너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 LA 갈비만 먹으면 그냥
먹기 좋다고 이 말 저 말 다 세상의 모든 말 들으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 영적인 암 환자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이신 저신 잡신 다 뒤섞은 그런 교리를 믿고 살아가면은 그건 바벨론이고 그건 결국은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죽는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러기만 하면은 메틸기 하나 딱 착하고 신실한 나의 종아 하고 붙여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암유전자 스위치 꺼주면서 여전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중에 정말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날아옵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그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시록 14장 11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생활 습관을 계속 살아간다고 하면 너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로 최종 판결이 날 것이고 영영이 타는 유황불의 마지막 형벌을 받을 것이고 영원히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겠다. 그러니 이게 마지막인데 꼭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러면 그 메시지 해석해 주지 말아라 하면서라도 너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애달픈 호소에 귀 기울이시고 그 주님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수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분명히 그렇게 먹으면 안 좋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밀려서 쫓겨서 계속 그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 최종적으로 밤낮 뭐가 없겠다 그랬어요? 쉼이 없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쉼이 없다. 여러분,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활동도 있지만 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질병은 현대인들은 쉼이 없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냥 활동만 하는 거예요. 쉼이 없어. 그런데 그 질병을 치료하려면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서는 어떤 식이요법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건강과 행복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고의 휴식 리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수많은 말씀을 주셨지만은 요약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친히 손가락으로 돌비에 기록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에서도 네 번째 부분에 안식이 무슨 뜻이에요? 쉬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이 일주일 사이클로 쉬라고 하는 리듬을 여기다 기록을 해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이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7번째 날은 쉬는 일주일 사이클 리듬을 꼭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너는 나를 닮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다. 네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한다고 하면 나도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고 7번째 날 쉰 것처럼 너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번째 날을 쉬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해줬다고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성경을 요약하면 10계명인데
그 10계명 중에서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우리가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이 복은 네 번째 계명에서 딱 한 번밖에 나타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성경에 없던 치료 원리가 있는지를 연구해 보면 왜 그런지 이해를 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번째 날 쉬라고 하는 이 쉼의 법칙에 하나님이 복을 줬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복은 우리가 사용하는 복의 의미와는 좀 달라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우리를 복되게 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니까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복되게 했다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2절에 고기 이런 여러 가지 생물을 만들고 그 생물들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복인가 하고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고서도 참 복이 좋았다고 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셨어 사람에게도. 그런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었으니까 내용이 뭔지 보따리 딱 풀어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뭔가 질병이 생겼다는 얘기는 유전자 쪽에 뭐가 말랐든지 죽었든지 훼손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창세부터 있었던 그 활동과 쉼의 휴식의 리듬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망가진 유전자를 다시 고쳐주셔서 이제 잘못된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막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면서 자라게 만들어주고 나를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복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현대인들은 쉬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이 생기는데 학자들은 그럼 어떻게 쉬어야만 제일 좋은 쉼일까? 쉼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크로노바이올로지, 시간 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이 학문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면 여러분 수술을 오후 2시에 하는 게 좋을까요? 자는 놈 깨워가지고 밤 2시에 하는 게 좋을까요? 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답이 쉽게 나와요? 약을 밤 3시에 먹는 게 좋을까요? 오후 3시에 먹는 게 좋을까요? 똑같은 약이지만 효과가 다를 수 있죠. 의사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람의 몸속에는 수많은 리듬이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게 아니라 이 속에 무슨 리듬이 흐르는지를 알고 언제 하는 게 좋은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몸속에 어떤 리듬이 흐르고 있는지 연구하자. 이게 시간 생물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네스 웨스트비 학자와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연구 데이터가 이제 슈퍼컴퓨터로 입력되면서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리듬이 가장 중요한지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게 이제 하나의 학문이 됐어요. 크로노바이올로지. 자, 우리가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꼭 내 멋대로 살지 말고 그 리듬에 맞춰서 살아야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질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생체 리듬이 깨진 게 질병 아닙니까? 생체 리듬은 뭘까? 이 속에 수많은 호르몬의 리듬들이 있는데 그 호르몬의 리듬이 깨지면은 하나 깨져가지고는 괜찮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리듬이 총체적으로 깨지면은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호르몬의 리듬은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움직이는 것일까 하고 보니 해, 달, 별의 리듬에 맞춰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연의 거대한 리듬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에디슨이 이거 불 만들면서 이 모든 질병 찾아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자고 그러면 병이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자연에 흐르고 있는
리듬을 잘 따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우리 몸에 서케디안 리듬을 따르는 호르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가 지고 뜨는 거에 따라서 내 호르몬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리듬에 맞춰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뭐 해야 되겠어요? 쉬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기면 무슨 질병이라도 바로 오게 되어 있어요. 이 리듬을 이 태양의 리듬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고서 여기에 맞춰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케니안 리듬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태양이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전체 한 바퀴 도는 리듬이죠. 이게 1년에 한 번 돕니다. 한 번 돌 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리듬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시사철의 리듬을 거스리고 어떻게 살아요? 며칠 전만 해도 그냥 추워가지고 죽겠는데 해가 조금 각도가 세게 오니까 벌써 여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옷 벗고 겨울엔 옷 입고 그래야지 거꾸로 여름에 옷 입고 겨울에 옷 벗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서케니안 리듬을 지금이라도 좀 잘 지키면서 살자. 그런데 슈퍼컴퓨터에다가 이 모든 시간 생물학의 연구 데이터를 넣고서 놀라운 리듬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이것은 해달별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유전자가 재생되는데 가장 중요한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서케셉탄수 리듬이에요. 일주일 사이클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망가진 유전자가 재생되고 다시 성장해서 치료되는데 가장 중요한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논문에 나온 걸 그대로 제가 좀 옮겨봤어요. 시간 생물학이 발견한 7 days the amazing rhythm이라고 논문에 그렇게 붙여 있어요. 생명체들이 7일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15년간 슈퍼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과학계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학계는 보고하고 있다. 시간 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생물체에 존재하는 리듬을 밝혀내는 학문으로서 여러 기관들, 미국의 나사, 여러 미국의 중요 대학들, 또 미국의 NIH 연구소, 뭐 한두 가지 이 단체들이 연구한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모든 연구단체들이 연구했는데 여기에서 슈퍼컴퓨터에도 넣어보니까 7일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논문에 보면은 서케니안 리듬이 있어요. 24시간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로토닌을 연구해 보면은 낮에는 올라가고 밤에는 들어가요. 멜라토닌은 반대로 낮에는 들어가고 밤에는 올라가. 정확하게 24시간 리듬으로 나옵니다. 이게 깨진 사람들은 불면증으로부터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이, 나는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일할 거야. 뭐 자기 마음이죠. 그러나 이 우주의 법칙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의 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을 보면 유방암의 3배 이상 더 잘 걸려요. 자연을 거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그냥 느낌으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 발견한 것은 서케셉탄수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사이클 리듬인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일주일 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많은 리듬들이 있고 이 리듬이 질병이 치료되는데 가장 중요한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 논문 속에 The Amazing 7-Day Healing Cycle, 몸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호르몬, 스트레스 조절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적혈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피는,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얘가 우리 세포에 산소 공급 안 해주면 4분 안에 죽어. 뇌세포는 얼마나 중요해. 혈압, 심장박동, 소변의 양과 성분, 면역체계, 암세포 이기려면 면역력이 제대로 활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7일 리듬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생물학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미국의 라자로스 박사가 발표한 논문도 보면은요, 첫째 날 일을 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몸이 좀 찌뿌둥하죠. 두 번째 날 일하면 좀 풀어져.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떨어져요. 세 번째 날은 더 떨어지고, 네 번째 날은 세 번째 날과 비슷한 걸로 나와요. 계속 일하면 몸이 계속 풀어질 줄 알았더니 다섯 번째 날은 아이고 좀 쉬면 좋겠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높아졌어요. 여섯 번째 날은 더 높아졌어. 그래서 아이고 먹고 사는 것도 좋지만 하루 쉬자 하고 일곱 번째 날 쉬었더니 일주일 동안에 누적됐었던, 저녁에 잘 자도 누적이 됩니다. 아무리 24시간 리듬 잘 지켜도 누적이 돼요. 그런데 일곱 번째 날 쉬었더니 일주일 동안 24시간 리듬을 지켰어도 누적되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싹 해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자로스 박사님은 이것을 스트레스 호르몬의 6컵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일곱 번째 날 쉬니까 그냥 리셋 버튼이 눌려지면서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싹 해소되고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또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바쁘다고 일곱 번째 날 안 쉬면 어떻게 될까? 예전에 본 적이 없는 높은 스트레스가 나온다는 것,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도 할 일이 많아. 여덟 번째 날은 더 높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죽으면 죽어지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아홉 번째 날 쉬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다 말아버려요. 이 사람은 그냥 한 일주일 잠만 자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 스트레스가 막 쌓인 거예요. 하루 쉬어가지고는 이게 풀어지질 않는 겁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사람은 10일 만에 한 번 쉬는 것도 있고 뭐 3일 만에 한 번 쉬는 것도 있고 수많은 연구를 해봤지만 일주일에 한 번 쉴 때 모든 피곤이 풀어지면서 가장 능률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활동하고 휴식이 해야 되는 그 리듬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휴식을 하는 것하고 암 치료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기 NHK TV 방송에서 발표된 동영상을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우주선이나 방사선이 세포를 쳤어요. 그 속에 유전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제 P53 단백질이, 유전자가 많은 수리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20몇 가지가 지금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순찰을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어디가 망가졌나 보자 하다가 여기가 망가졌네. 그럼 전보를 쳐요. 여기 몇 번지에 지금 망가진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또 수리 단백질이 와서 수리하기 좋게 두 가닥이 비비비 꼬여 있다고 그랬죠. 얘를 풀어 제쳐주는 또 그런 정리정돈하는 단백질이 와서 쫙 풀어줘요. 여기서 여기까지 망가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 커팅 단백질이 와서 망가진 부분을 싹둑 잘라줘요. 그럼 그 다음 팀, 복구팀이 와서 싹 원래 상태로 짜집게 하는 단백질이 짜집게 하면 그냥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먹고 잘못 살아서 이 유방암이 유전자가 생겼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내가 생활 습관을 바꾸면 이런 일들이 세포 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십 종류의 수리 단백질들이 협동 작전을 하면서 암세포가 생겼고 암 유전자가 생겼는데도 정상적인 유전자로 회복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주는 유전자가 무슨 유전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일본 NHK TV 방송 걸 제가 직접 복사를 한 거예요. 무슨 유전자라고 그랬죠? P53 유전자라고 그랬어요. P53 유전자가 하는 일은 쉬라고 명령하는 유전자입니다. 얘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활동하면은 고칠 수가 없어. 자동차가 망가져서 너 고쳐주겠다 해도 며칠은 아무리 바빠도 쉬고 정비소 갖다 줘야만 고쳐줄 것 아니겠습니까? P53이 일단은 쉬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걸 거절하는 것이 암세포입니다.
쉬라고 명령할 때 yes sir 하고 내가 잘못 살았으니 쉬고 다시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쉴 때에 지금 본 것처럼 P53이 이제 수리 단백질을 만들어내 가지고 원래 망가진 유전자를 싹 고쳐주고 드디어 쉬었더니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일어나서 얘가 다시 새로운 세포로 막 복사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 유전자를 우리가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쉼의 법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짐 예수님에게 다 내려놓고 쉼을 누려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쉼, 마음의 쉼, 영적인 쉼을 누리게 될 때에 내가 만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까지도 다 나를 이렇게 망가진 유전자로 물려줬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 앞에 나가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당대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다 고쳐줍니다. 다시 창조해 주십니다. 스위치 꺼줍니다. 이제 이 후생유전학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미국에 존 맥클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립선암 3기 말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뭐가 있는데 그렇게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은 전립선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클린턴 대통령 자문 의사인 딘 오니시 박사를 찾아갔더니 그 옛날 방법보다 요즘에 나온 후생유전학적인 치료를 한번 해봐라. 이제 치즈 먹지 말고 햄버거 먹지 말고 완전 채식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대로 실천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분의 집은 아주 괜찮은 집안인데 딱 하나 40을 넘게 못 살았어, 조상들이. 그래서 자기 동생하고 어렸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40이 넘게 살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45세 때 죽었고, 또 큰아버지는 할아버지는 46세 때 죽었고, 큰아버지는 5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는 40이 넘어도 절대로 심장병에 걸리지 않고 살도록 노력을 하자.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동생과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건강을 챙겼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 46세가 됐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생일잔치를 치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느낌이 오는 겁니다. 병원을 갔더니 전립선암 3기 말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는 것은 다 알아보니 완벽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딘 오니시 박사의 가르침대로 식사 생활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완전히 채식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딱 30일을 했어요. 3개월. 딱 3개월을 했는데 그 전립선암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도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딘 오니시 박사가 유전자를 검사를 해봤더니 3개월 동안 식생활 습관, 운동 습관 몇 개를 바꾸었더니 90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전립선암과 관계된 유전자가 500개가 스위치가 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학계에 발표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모든 질병 유전자 스위치 끌 수 있는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디톡스를 하면서 몸속에 있는 독소를 다 청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생활 습관을 바꿔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늦은 것처럼 보여도 놀랍게 그 이미 들어있는 질병 유전자들까지도 1단계, 2단계, 3단계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창조주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치료될 수 있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가슴속에 새기면서 소망이, 희망이 우리 가슴 속에서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제라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면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배우게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돌아서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된 메커니즘에 의해서 육적으로 암세포를 비롯한 모든 질병 유전자 스위치 꺼질 수 있게 해주신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암 유전자 스위치까지 꺼지면서 이대로 죽는 것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아주 뜨거운 강의를